네,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걸로 드러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이 관세청 수사 결과 확인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10개월 만에 결과가 공개가 된 건데 뭐 여야 물론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야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 북한을 의식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방조하고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예. 어제 관세청 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일종의 수입 업체 일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무엇보다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수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기소를 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0월달 이후에는 사실 더 이상 북한의 그 석탄이 반입되고 있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미국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 믿음 그대로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점은 왜 이런 북한산 수입, 그러니까 그 북한산 석탄 수입이 작년 10월달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북핵위기가 상당히 위기에 아주 달했을 때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상당히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 동참하고 있을 텐데 예.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왜 이걸 미리 알지를 못했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10월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조사를 해오면서도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걸 보도하면서 결국 이 언론에 다 알려진 측면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닐까. 예. 소위 말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은 정부가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국회에서 나중에 질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 교수님, 이게 그 관세청에서는 업체들이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사도 검토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때 국정을 하다가 어떤 사안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그 예.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어디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기자 브리핑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자 브리핑의 기자단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기 보면 이 사안이 앞으로 어떻게 번져질 것인가 그 여파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기자 브리핑을 했죠. 예. 그 기자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 브리핑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러죠.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어느 나라 기자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동양계 기자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 가장 우방이라는 한국이 어떻게 해서 미국의 뒤에서 이렇게 유엔 제재 결의안을 위반할 수가 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국무부 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좀 당황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래요. 이게 결국 뭐냐 그러면은 사안이 국제사회에서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냥 간단하게 봐서 넘길 그런 사안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반응이 가장 주도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반응이 이런 거죠. 겉은 웃고 있으나 속은 부글부글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물으니까 아주 훌륭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예. 조사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관계가 괜찮을 신뢰한다. 것이다라고 신뢰한다라고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스캔들 보이콧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다라고 해요. 이건 이제 속마음이 극과 속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고 방금 우리 차 교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수입업자의 일탈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제사회 엄중함을 모르고 그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 정부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네.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입업자가 정부의 규제와 정부의 감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유엔 결의안이 국제적 사회에서 전폭적인 지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란 특수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이걸 강구했다 그러면 사실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있어서 남동 발전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재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만약에 고의성으로 봐서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정말 모르고 속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제재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럽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내부로 들어와서 보면 여야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입장차를 좀 보이면서 8월 임시국회도 좀 어떤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왜 우리 정부가 진작 알지 못했을까? 그리고 또 1달 동안 그 수사를 하면서도 이걸 왜 국민들에게 공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당연히 따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차후에 비슷한 그 사태를 방지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신뢰의 문제도 달려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야당이 이걸 갖다가 또 너무 이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지금 뭐 정부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쨌든 이 잘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세컨더리 보이콧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컨더리 보이콧 자체가 아직까지 미국에서 뭐 구체적인 액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뭐 세컨더리 보이콧을 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야당이 분위기를 잡아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뭐 거기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예.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 미국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상당히 체계적으로 뭔가 정부하고 업체가 이렇게 짜고뭘 하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간헐국 정부,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일단 단호한 모습을 보인 만큼 예.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식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저는 뭐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 야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분명하게 이 책임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당연히 또 책임도 물어야 되는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예. 우리 차기도 교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국익 차원에서 고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은 결국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죠. 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국제 질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이걸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국제 질서에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질서에서 고립되면은 그만큼 국익 손실이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예. 간단치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입법부에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주는 것이고 국정감사권을 주는 것이고 국정조사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입법부의 행정에 대한 일탈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행정에 가지고 있는 본인의 기능으로서 제어하지 못할 때는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사안의 중대선이라는 겁니다. 예. 사안이 얼마만큼 큰 중대하냐 이게 국익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국회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먼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 이거 받아줄 수가 없는 입장이죠. 왜냐 그러면 여기에는 중요한 겁니다. 역사성이 있거든요. 국정조사가 발동이 됐다는 것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예, 시작을 그렇게 그렇죠. 잡고 가는 거다. 그래서 예. 국정조사에 관한 그런 뭐 아주 세부적으로 앞으로 국정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상도 있지만은 정치적 이슈에서 선점을 당해버리기 때문에 예. 여당으로서는 이걸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유는 어느 선까지 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이 부분은 바른당 쪽에서 어떻게 협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현재 뭐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연장 대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개혁 입법이라든가 국회의원에서 논의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하나의 인질적 효과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야권에서는 국정에 대한 전국 운영에 대한 이니시티브 확보 차원에서는 공학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끼리 스캔들이 보이콧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국제 질서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이 약해진다라는 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차 교수님, 네. 당장 내일 모레 월요일입니다. 13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잡힌 상황인데 이게 북한 석탄 문제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불거지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 간에도 상당히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이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북한이 또 북한 당국이 얼마만큼 이걸 개입했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번져간다고 한다면 예. 사실 남북 관계에도 상당히 좀 상당히 나쁜 영향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북한도 지금 이것이 지난해 10월달 이전에 발생했던 일들이고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들고 나오지가 않는다고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뭐 이 준비와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북핵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표를 내놓고 예. 이행 의지를 보일 것이냐 부분이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의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 양극 간의 양측의 그런 그 상당히 조금 동상이몽의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석탄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이 먼저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부분에서는 큰 변수는 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 교수님, 이게 그래도 당사국 간의 지금 만남에서 이 사건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3일날 만나는 과정에서. 근데 당사국들인데 아무 언급이 없게 될까요? 네, 비공개로 저는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봅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 이치가 어떤 이치냐 그러면은 남북 관계, 국제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낀 남편의 형국입니다. 이게 네. 사실상 시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며느리 편도 들 수도 없는 아주 이중적인 샌드위치 꼴이 돼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개하려고 그러면 남편이 이쪽에 가서 시어머니 욕을 해야 되고 또 며느리 쪽에 가서는 또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국제 질서라는 게 그걸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칭찬할 수도 그렇죠. 있죠. 다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의 그만한 동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나든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되는 사안 자체가 지지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대립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는 관계다 이렇게 보고 물론 결론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계속 우호적인 관계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고립화 또 뭔가 모르게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되면 될수록 북한 쪽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남남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한미 동맹에 대한 이질적함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그런 형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도 저는 비공개는 어느 정도 다뤄지지 않겠느냐. 그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고 예. 북한 쪽에서는 뭔가 섭섭하다라는 어떤 의사 표시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근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측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는 개성공단 지금 재가동 그리고 금강산 관광 또 이 재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화 테이블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신들이 경제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대북 제재를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 보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남쪽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뭔가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석탄 부분을 갖고 자기들이 먼저 들고 나올 경우는 남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 이 문제를 굳이 들고 나와서 평지 풍파를 만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특검 조사를 마친 김경수 지사가 귀갓길에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네. 여기서 좀 이야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이 폭행범 천 씨가 네. 좀 이재명 경기지사 비방 집회 주도자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어제 김경수 지사가 이 목에 상처가 나고 난 예. 뒤에 이 기동민 의원이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그걸 갖다가 캡처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SNS 계정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게요. 이 소위 말하는 백색 테러라는 것이 소위 이 보수 쪽 인사들, 우파 쪽, 극우 쪽 인사들이 소위 진보 인사들에게 하는 테러를 백색 테러라고 네. 반대로 그러니까 진보 쪽 인사들이 우파 쪽 인사들을 하는 거 적색 테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기동민 의원이 백색 테러라고 한다는 거는 이 천모 씨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상당히 보수 인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의 또 행적을 보면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또 이재명 지사가 했던 손가락 혁명군 송가역이라고 하는 그 창립식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지지 발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같이 이재명 지사하고 또 찍은 또 동영상도 지금 놔돌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지금은 다시 또 이재명 지사를 또 이 사퇴하라고 그렇습니다. 매일 또 경기도청 앞에서 또 지금 그 시위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자기의 정치적인 상당히 그 조금 이 생각에 상당히 좀 심취해서 예를 들면 조금 행동적으로 좀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향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바로 이재명 지사의 손가락 혁명군에 뭐 동참했다는 것 때문에 친문 네티즌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뭐 이런 공격한 거 아니냐는 식의 그런 뭐 이런 억측을 내놓습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진짜 소위 말해서 정치에 아주 맹신하는 사람의
이제 잘못된 이 그러한 이 정치적인 이게 나름대로 의사 표현의 한 방법이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의사 표현 중에 하나죠. 그리고 뭐 김경수 지사, 김성태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지사까지 이렇게 그렇죠. 최근 들어 계속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게 세계 역사 아니고 또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백색 테러, 적색 테러 이야기하는데 사전적 용어가 사실 이래요. 정치적 목적입니다. 정치적 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암살, 파괴 뭐 이런 것에 행동을 옮기는 그런 것을 사전적 용어로 테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천모 씨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졌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적 행보로 봐야 정치적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의 정치적 행보는 오락가락이란 말입니다. 뭐 이명박 구속에 대한 뭐 시위도 참여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히 어떻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을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건 정치적 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 이런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될 수 있는 그 소재예요. 왜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자꾸 빈번하게 생기느냐에 대한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뭐 좀 학문적으로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뭐 훌리간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리간 형태가 뭐냐면 축구 관중들이 난동을 부리는 형태인데 예.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경쟁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종교 또는 가족 이 공동체가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치를 하나의 우상화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본인의 신념과 가치를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소구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걸 훌리간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형태가 만연돼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 집착을 하면 SNS의 발달입니다. 예. SNS의 발달이라는 게 이것이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이게 내재적 성찰 그러니까 마음으로 반성하는 성찰에 대한 효과보다도 투쟁적 기질을 양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거는 많이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예. 더군다나 이게 분열을 자꾸 대립을 자꾸 조장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네. 좀 많이 건절이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정치권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안 중 하나가 바른미래당의 전당대회 레이스일 텐데 앞으로 이제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판세를 가를 주요 변수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인가요? 오늘 지금 예비 경선을 하는 걸로 예. 지금 네, 오늘 밤 9시까지 이제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을 게 저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손학규가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그러니까 결국 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 상당한 또 이 뭡니까 이 정치적인 경륜이나 상당히 지금 뭐 워낙 많은 이 경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 결국 손학규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위 말하는 당대표 후보로 나올 때는 그래도 징크스는 없었네요.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징크스도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아,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날 삼성에서 대규모 또 투자 계획을 발표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뭐 예.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손학규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위 말해서 손학규 대세론이 작동하느냐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교체로는 가면 물 건너갈 것이냐 네.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문심이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 바른미래당은 안심이라는 거죠. 지금 바른미래당의 당원의 4분의 3이 국민의당 국민의당이죠. 출신이라고 예. 그래요. 국민의당 출신들 하면 아무래도 안철수 지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주당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 바른미래당은 그 최고위원들 선거를 해서 그중에 1등 되는 사람이 예.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6명이 예비경선 통과하고 나면 1인 2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짝을 지을 것이냐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바른미래당이 지금 9월 2일 날인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앞에 8월 25일 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하거든요. 민주당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를 들면 이해찬 만약에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손학규 대세론으로 가야 되겠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송영길 후보가 세대교체론이 먹혔다. 그러면 우리 당도 세대교체론으로 가야 되는 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효과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8.25 전당대회가 있고 그 앞서서 강령을 새롭게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8.25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령에 이걸 넣었습니다. 촛불 시민혁명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그리고 시대 가치가 5개,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였는데 거기에
공정과 포용을 또 추가를 했다. 이 강령의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략적 의미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초이스다,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 자체가 어떠냐 하면은 자꾸 정책, 즉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클릭 행보를 자꾸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좌클릭 행보에서 우클릭 자꾸 가야 되니까 여기에 기존 지지층들이 이탈되는 현상들이 자꾸 예. 생깁니다. 또 내부 진영에 갈등이 생기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죠. 바로잡아야 되려고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시민혁명, 촛불에 대한 공동체를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 그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유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촛불혁명의 근간은 탄생된 정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철옹성 같은 지지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 이유 때문에 촛불 정신을 강력히 넣는 것은 이미 짐작돼 있고, 그다음 큰 요지로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예. 이미 예정됐던 거예요. 왜 예정됐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죠. 촛불 광장에서 저는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을 보았습니다. 한겨울 내내 촛불을 덮는 일상을 충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족들을 보면서 미래를 낙관할 수 있었다. 이 취임사거든요. 취임사고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의 공론화를 위해서는 촛불이 염원했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의 촛불을 켜겠습니다. 여기 강령이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강령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이건 예정됐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전략적 또 정치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3지대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진보에서 이탈하는 그런 세력들, 또 여기에서 우클릭이 좀 식상한 사람들이 다시 3지대가 자꾸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이 민평당, 바른미래당 예. 등등의 세력 확장이 자꾸 이루어지고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으면 이건 아이덴티티를 다시 새롭게 가져가는 게 맞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전당대회 이후에 민주당에 한 가지 과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당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대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좀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 당 지지율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취임 이후에 역대 이제 최저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물론 네. 지금 58%라는 그 자체가 낮은 건 아니죠. 낮은 거 예. 아니죠. 뭐 지금 이 다른 정권과 우리나라 그 5년 단임 정권 이전 정권들에 비하면 최고 높은 지지율이고, 그러니까 역대 중엔 그래도 최고인 그렇죠. 거잖아요. 최고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금 아주 낮아온 좀 떨어졌는데, 문제는 가파르게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 추세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냐 안 될 거냐의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지금 상당히 일종의 샌드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이 부분이 소위 말해서 경제 불황의 모든 원인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좀 답답해하고 좀 억울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규제 계획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언산분리 이야기를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핀테크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또 지지층에서 또 반발을 또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어떤 식의 균형점을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정의당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정의당 지지율은 결국은 그동안 민주당에 비판적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노회찬 전 의원의 그런 극단적 선택 때문에 상당히 이동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일부 상당히 조금 상당히 좌쪽에 있는 지지층들이 이제는 충분히 안심해도 정의당으로 가도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데,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부는 진정성이 있고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말씀 들어봤습니다. 차지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